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취업난 속에서 병역 복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전합니다. 사회 진출 과정에서 남녀 간 기회균등 보장 요구에 따라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이후 현역 복무자들에 대한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아 역으로 현역 복무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한 첫 토론의 주제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문제였습니다. 현역으로 의무복무한 제대군인은 여성이나 병역 면제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 병역 의무 이행자에 비교하면 우선 사회 진출이 지연된다는 것, 또 학업 이수라든지 취업 등 제대 후에 사회 정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군 복무자들의 쌓여가는 불만과 일반인들과의 인식 격차 확대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함을 말해줍니다. 전국의 남녀 일반 국민과 현역 복무장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39%만이 지원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은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64개국에 이르는 전 세계 징병제 운영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복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돌이켜볼 때 사회 구성원 전반이 양해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무 복무 장병들은 제대 지원금 마련을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25만 명에 달하는 복무자 전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기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4월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12.4%로 2015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실직자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4% 증가했습니다.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면서 구직급여 총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막판 진통 끝에 서울, 경기, 부산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버스 총파업은 피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버스 요금이 조만간 인상되고 재정 투입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입니다. 요금 인상은 정부가 먼저 제시했습니다. 시외 버스나 광역급행 요금이 앞서 올랐고 4년 주기인 인상 시기와도 맞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파업을 직전에 두고 시내버스 20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엔 충남과 전남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요금 인상은 피하는 대신 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임금 인상의 정년, 복지기금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반영되면서 기존 3천억 원대였던 재정 투입이 수백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인천도 대폭적인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향후 3년간 44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간접적 재정 지원 역시 늘어납니다.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은 직간접적으로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고된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도 책임을 떠넘겨온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발이 인질이 되고서야
가까스로 사태를 풀어낸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6천억 원이 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전력을 사들여 송전을 해주는 게 한전의 본업인데 연료비가 오르는 바람에 전력 구입비가 비싸진 탓인데요. 당장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6,299억 원. 지난해 1분기의 5배이자 역대 1분기 중 최대 손실입니다. 매출도 2.9% 줄었습니다. 한전은 전력 생산 구조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춥지 않은 겨울 날씨로 전력 판매가 줄면서 석탄 연료비는 줄었지만 민간 발전사의 주 연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 값이 오르는 바람에 전력 구입비가 7천억 원가량 늘어나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전기 판매량이 또한 감소를 해서 전기 판매 수익이 줄어들었고 LNG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구입 전력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한전 실적 악화의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탈원전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획 예방정비 등으로 지난해 1분기 50%대까지 떨어졌던 원전 가동률은 오히려 예년 수준인 75%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덜 써 적자를 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6년 만에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적자 행진이 이어지자 당장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전의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소비자 요금에 다 반영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그냥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가는 거는 나중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금 인가권을 쥔 산업부는 경제와 물가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실적 악화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요새 가게 들어갔는데 직원은 없고 기계만 달랑 있는 경우 많이 보시죠? 정보기술 이용해 인건비 줄이려는 사업주의 이해와 사람 보지 않고 기계로 일 처리하는 데 익숙한 젊은 층의 기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인데요. 문제는 일자리가 줄고 노년층의 소외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백화점 매장 한 구석에 자판기가 놓여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가 진열돼 있는데 화면을 터치해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 이른바 키오스크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구매자분들은 그런 인건비 절감을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했고. 4, 5년 전부터 도입이 시작된 이 키오스크는 최근 들어 식당, 편의점은 물론 친절한 고객 응대의 상징, 백화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선 이미 도입률이 60%에 이르렀고 PC방과 편의점도 무인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는 객수가 적은 점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점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시스템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기호에도 들어맞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가 더 줄고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노인층은 물건 하나 사기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순직, 그다음에 서비스직의 그런 일자리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정보통신 기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혜택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을까. 사람을 대신하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소비와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 3개, 인천과 광주 각각 1개씩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최종 선정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15일 정례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복수의 증권사에 10개 안팎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12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무려 6조 원 넘는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자체와 공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제대로 주거복지에 쓰였는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 중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이 신도시 개발로 토지주택공사 LH와 경기도, 성남시가 거둔 개발이익이 6조 3,330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 원 정도라며 반박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개발이익이 정부 발표의 무려 60배를 넘는 겁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개발이익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장한 이익 1,000억 원을 제외한 돈을 주거복지에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000억이라는 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당한 이득이고 추가로 발생한 이익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해서 다시 서민주거 안정 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다. 경실련의 주장에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같이 극단적 추산 결과 차이는 또 다른 논란도 빚고 있습니다. 바로 판교의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들입니다. 법과 규정상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LH가 거액을 벌었으니 대폭 낮추라는 주장을 펴니다. 10년 거액! 오는 7월 판교에서 임대 아파트 첫 분양 전환을 앞두고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하루 2갑 넘게 20여 년간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 담배를 아예 핀 적이 없다면 건강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대 수명이 2년 이상 늘고 병 없이 사는 기간도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연 대책도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3.3개비. 흡연량이 가장 많은 나이대는 50대로 하루 평균 15.9개비를 피웁니다. 50살의 흡연자가 만약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부 주관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를 토대로 2012년에 51살에서 52살 시민을 골라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감년, 즉 담배를 피워온 횟수와 하루에 피운 갑수를 곱한 값이 43.7을 넘는 사람을 흡연량 상위 30%로 선정한 뒤 이들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의 기대 수명과 병에 걸릴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담배를 피웠을 때보다 2.36년을 더 살 수 있고 병 없이 살 수 있는 기간도 1.63년 더 길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암에 걸릴 확률도 13.6% 감소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처럼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금연 정책을 과거 흡연량이 많았던 고흡연자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연 정책을 할 때 이런 고위험 중충독을 가지고 있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정부는 지역 금연센터에서 고흡연자를 위한 합숙 캠프 등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 금연 정책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 현실적인 요인으로 연애, 결혼, 또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M4 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선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N포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불안정한 직장과 경제적 압박 때문이잖아요. 안총 아나운서도 이야기했다시피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결혼 적정 연령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대해 미혼 남성은 평균 만 32.7세, 미혼 여성은 만 31.4세라고 응답한 겁니다. 참고로 5년 전 비슷한 조사에선 기대하는 결혼 연령을 이 남성은 평균 30.6세, 여성은 평균 28.9세로 응답했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연령의 나이가 높아졌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적정 연령을 30대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점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M4 세대를 겪으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결혼에 크게 압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 1위는 33.2%가 응답한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이었습니다. 또 2위는 27.3%가 뽑은 본인 또는 상대의 직장이 안정되면이었는데요. 3위는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이 모이면 21%가 응답했고요. 16.4%는 결혼 생활을 위한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이라고 응답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답변을 보니 1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상황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기대 소득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니 미혼 남성 중 42.2%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또 2위는 18.6%가 뽑은 400만 원 이상, 3위는 29.9%의 비율을 보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 4위는 5.9%가 응답한 소득은 상관없음, 5위는 3.5%가 뽑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즉 미혼 남성의 60.8%가 자신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은 돼야 결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223만 원이었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3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결혼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네, 참 씁쓸한 현실인데요. 반면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결혼을 위한 적정 소득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인 53.5%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4.4%가 뽑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3위는 10.7%의 비율을 보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4위는 7.8%가 응답한 4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또 3.6%는 소득은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남성보다는 3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었네요. 또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배우자의 소득도 중요해졌을 텐데 기대하는 배우자의 소득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한다면 배우자의 소득은 어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니 미혼 남성의 경우엔 절반에 가까운 48.8%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을 1위로 뽑았는데요. 2위는 18.7%가 응답한 소득은 상관없음이었습니다. 3위는 17.9%가 응답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11.9%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해 4위에 올랐고요. 4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6%만이 응답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는 이 배우자의 적정 소득에 대해 44.3%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9%가 응답해 2위에 올랐는데요. 3위는 21.3%의 비율을 보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4위는 3%가 응답한 소득은 상관없음이었고 1.5%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해 5위에 올랐습니다.
네, N포 세대의 시름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위해 생각하는 자신의 소득이 높고 여성은 배우자에게 희망하는 소득 기준이 높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청년들의 눈높이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인 집값, 높은 실업률, 이 같은 상황을 끊임없이 겪어오면서 청년들은 내 배우자와 내 아이만큼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터전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은 꿈, 바로 그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N포 세대가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